최근 들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레이저 방어 무기 시스템 LDWS 프로그램은 단순한 신무기 개발이 아니라 향후 30년간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카드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판에서 한국이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전략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숨은 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최첨단 무기 체계에서 한국은 단순 구매자이자 하청 생산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방위 산업을 국가 생존 전략의 한 축으로 삼으면서 한국은 미국의 레이저 방어망의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핵심 공급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광학 센서, 전력 저장 장치, AI 기반 표적 식별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속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재출범한 이후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을 결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 맞붙을 수 있는 전선에 위치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헌법 구조 제약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군사 자율성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력보다는 양적 생산에 치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죠. 반면 한국은 이미 함정용 레이저 무기와 지상 요격 레이저를 실전 테스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LDWS를 완성하기 위해선 한국의 고해상도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레이저 빔이 표적을 맞히는 확률이 15에서 20% 낮아집니다. 실전에서 이 정도 오차면 미사일 요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의 힘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종속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줘야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이 이 조건을 수용해야 우리 기술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술 협력의 조건에 정치, 경제적 이익까지 얹어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나 호주가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본은 앞서 말했듯 정치적 제약이 크고 호주는 관련 기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LDWS 협력 구도는 단순 무기 도입 사업이 아니라 한국이 향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한국은 무기 기술뿐만 아니라 예교, 무역, 에너지 분야까지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과 지리적 위치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무기로 삼아 미국의 전략적 의존도를 끌어올린 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게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다음 부분에서 더 깊게 분석해보죠. 레이저 방어 무기, 이름만 들으면 마치 영화 속 무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인 기술입니다. 핵심은 빛의 속도로 요격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강력한 빔을 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하고 기상 조건이나 방해 전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조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맞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출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강하지만 센서와 추적 시스템, 그리고 고출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관리에서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공백입니다. 쉽게 말해 총알은 강력한데 조준경이 형편없고 탄창이 제때 장전되지 않는 셈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이 가장 강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광학 센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초고해상도 이미징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은 미 해군조차 인정할 정도죠.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장거리 추적 센서는 안개의 비먼지 속에서도 표적 식별률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능을 중국이나 일본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절대 못합니다. 그들의 기술 개발 패턴을 보면 양산과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광학 분야에서 강점이 있긴 하지만 군사 응용에서는 헌법적 제약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전 배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즉,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실전 검증된 고정밀 센서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이 풀지 못한 문제는 전력 공급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터리 기술이 필수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한 군사용 배터리는 이미 NATO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자체 배터리는 효율이 낮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의 협상 카드입니다. 센서와 전력 시스템이 없으면 레이저 출력이 아무리 강해도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자국산 전력 시스템만 사용했을 때는 10발 중 6발만 요격에 성공했지만 한국산 배터리와 제어 모듈을 결합하자 성공률이 9발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혹시라도 이 기술을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호주나 영국에서 가져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요? 시도야 할 수 있죠. 하지만 호주는 이 분야 인프라 자체가 없고 영국은 개발 속도가 느려서 미국이 원하는 시기 내에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미 간의 기존 군사 협력 체계와 실전 데이터 공유 경험은 다른 나라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산입니다. 결국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총을 가지고 있지만 방아쇠와 조준경은 한국 손에 있는 셈이군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기술 협상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 기술 공동개발과 지적재산권 공유를 전제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죠. 미국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국은 이미 자체 레이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니 협상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술 우위를 단기 성과로 끝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위성 요격, 드론 방어, 심지어 해상 전투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과 5에서 10년 뒤에는 한국형 레이저 방어망을 아시아, 중동, 유럽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협상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반을 다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보죠. 미국의 레이저 방어망에 참여하면서도 한국은 한 가지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독자 노선을 위한 준비죠. 겉으로는 한미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하는 독립기술 축적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미 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국산 레이저 무기체계 항목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동맹 관계가 아무리 돈독해도 기술 종속은 결국 협상력의 약점이 된다는 걸 한국이 역사적으로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미사일 지침 시절 우리는 사거리 180km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자체 개발 의지가 약했다면 지금 현무 시리즈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은 한화, LI 지넥스1,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민, 군 복합 기업들을 하나의 비공식 컨소시엄처럼 묶어놨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기술은 공용 모듈이고 그 외에 별도로 한국 전용 고성능 모듈을 개발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죠.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미 지상, 해상, 공중용 레이저 무기 3종 동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군은 차세대 구축함 KDDX에
100kW급 레이저 포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육군은 무인기 드론, 요격용 50kW급 지상 레이저를 실전 배치하려 합니다. 공군은 위성 및 고고도 무인 정찰기 대응을 위한 항공기 탑재형 레이저까지 구상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렇게 다방면으로 독자 개발을 하는 게 혹시 미국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미국 기술을 빼가려 한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방위 자율성 강화라는 틀을 내세우고 동시에 미국 프로젝트와 기술 교류를 계속 이어갑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협력, 이면에서는 독립 강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술 없이는 LDWS 완성이 어려우니 강하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제주 해역에서 열린 한미 연합 레이저 요격 훈련이 좋은 예입니다. 그때 사용된 함정의 센서 모듈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 설계했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형 버전이 따로 제작돼 성능이 더 우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능 차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훈련에서 한국형 모듈을 장착한 함정은 기상 악화 속에서도 12km 거리의 드론을 1.8초 만에 격추시켰습니다. 반면 미군 모듈은 같은 조건에서 2.6초가 걸렸죠. 이 0.8초 차이가 실전에서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두 갈래로 읽히네요. 하나,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글로벌 레이저 방어 체계의 핵심 자리를 선점한다. 둘, 미국 기술과 별도로 자국 독자 체계를 완성해 필요시 완전한 기술 자율성을 확보한다.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자 레이저 체계는 부품, 반도체, AI, 배터리, 광학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게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되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도 중국이 기술 견제를 해도 우리가 자체 기술로 버틸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저는 이 전략을 조용한 힘의 구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하지만 속도와 방향은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독립 기반을 완성해 가는 것. 결국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형 레이저 방패가 탄생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뿐 아니라 시장과 동맹 네트워크까지 우리가 쥐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서는 왜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죠. 요즘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방산 기술과 안보 보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레이저 방어망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죠.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건 맞지만 첨단 기술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레이저 무기만 해도 미국이 강점을 가지는 건 출력과 플랫폼 통합이지 표적 탐지, 추적, 전력 효율화 같은 세부 요소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보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의 중심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일본은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들어섰지만 헌법 구조의 제약과 정치적 갈등 때문에 독자 군사 행동이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거죠. 이건 최근 미군 고위 장성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몇 달 전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감지 추적 기술 없이는 동북아 레이저 방어망 완성은 불가능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신 LDWS 시제품이 한국 모듈을 제거하면 효율이 20% 이상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약점을 보이면서도 왜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존심과 협상력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미국의 외교 무기인데
이걸 스스로 인정하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약점을 알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서해 실험에서 미국이 자체 개발한 센서로는 기상 악화 속에서 요격률이 68%였는데 한국산 센서를 장착하자 89%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 차이가 아니라 전투 결과를 바꿀 수준의 격차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도 크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모두 맞닿아 있고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 위치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방어망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전략 방패죠. 게다가 한국군은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중동 파병, 아덴만 작전,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대응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고도의 대응 능력을 축적했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고 중국군은 경험이 있지만 기술적 신뢰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레이저 방어망에서 한국의 기술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실전 경험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위성 네트워크와 일부 플랫폼 기술만 있으면 독자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상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저하지 않는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와달라가 아니라 이 조건이면 함께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측이 기술 공동 소유와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레이저 방어망 협력은 과거처럼 미국이 모든 룰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룰 메이킹에 참여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단계는 한국이 어떤 구체적 전략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카드로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어서 다룰 주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이 가진 전략 카드는 단순히 기술 우위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지리, 산업, 그리고 외교력까지 결합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기술 독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레이저 방어망의 핵심인 광학 센서, 전력 시스템 AI 표적 식별은 한국이 독점 수준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를 들어 2024년 제주 해상 훈련에서 한국산 센서를 뺀 미국 LDWS는 요격률이 72%에 그쳤지만 장착하면 91%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협상장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지리적 필수성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동북아 거점을 잃는다면 그 즉시 서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있지만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는 장기적 신뢰가 어렵죠. 반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미군 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 연계력이죠. 레이저 무기는 광학, 반도체, 배터리, 방위 AI, 함정 설계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삼성, LG, 한화, 두산, LI진엑스원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이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드문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성까지 보장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카드는 뭘까요? 저는 외교적 결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무역 투자 에너지 분야 요구 사항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기술 제공 조건에 미국의 철강 관세 완화나 반도체 보조금 차별 철폐를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과거 일본이 못했던 전략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개발에 적극 협조했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기술은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혔죠. 한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국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가 가진 카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거부할 경우 한국은 독자 레이저 무기 체계를 공개하고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형 레이저 무기에 투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 카드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쪽이 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비공식 채널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결국 서울의 전략 카드는 기술, 지리, 산업, 외교 네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군요. 미국이 어느 한 부분에서 반발하더라도 다른 세 축이 압박을 유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국이 아니라 전략 설계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전략 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 바로 현장 실험과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제주 남쪽 해역에서 열린 한미 연합 레이저 방어 실험은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술 시험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보유한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미국이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가을 해무가 짙게 끼었고 풍속이 초속 12m를 넘는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날씨에서는 레이저의 산란과 굴절 때문에 명중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형 센서와 전력 모듈이 결합된 LDWS는 10회의 요격 시도 중 9회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일 플랫폼에서 미국 모듈을 장착했을 때는 6회 성공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열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 10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3, 4발이 요격에 실패하면 피해는 막대하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 미 해군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 모듈 없이는 이 시스템이 완성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장 데이터가 만드는 협상력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과를 미국이 바로 인정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초기 브리핑에서 한국의 기여를 공동 성과라고만 언급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미 의회 국방위원회는 이후 보고서에서 한국 기술의 결정적 기여를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축소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조건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전역에 배치될 LDWS의 표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 실험은 대중국 견제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기술적 격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은 더 곤혹스러웠죠. 자위대가 레이저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성능 격차가 언론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런 국제 반응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실험 직후 한국은 방산 수출 설명회를 열어 중동 유럽 국가의 성능 데이터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했죠. 이건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만 거래하는 건 아니다. 라는 신호죠.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기술과 무기 체계를 공급하고 동맹국이 도입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쥐고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실험이 단지 레이저 방어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위성 요격,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해상 전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잡지 않으면 미래의 전략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혹시 미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이전 제한이나 부품 공급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체 공급망과 국산화 비율을 80% 이상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제한을 걸더라도 몇 년 내에 완전한 자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미국 LDWS의 완성 시점을 더 늦추게 될 겁니다. 결국 제주 해역 실험은 기술 검증이 아니라 협상 구조를 뒤집는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고 한국은 이를 지렛대로 다음 단계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호 보내기입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강경한 조건을 내걸고 미국이 그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거죠. 다음 부분에서 그 강경 신호가 어떻게 던져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제주 해역 실험이 끝난 직후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한 협상 신호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우리 기술이 없으면 누구의 방패도 완벽할 수 없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시스템과 LI진엑스원이 미군과의 공동개발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IP, 공동소유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완전 소유하고 한국은 사용권만 받는 구조였지만 이번엔 정반대의 요구를 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는 곧 한국이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독점하던 수출 권한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강한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5에서 2027년 레이저 무기 수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기술을 활용한 수출 가능성이 명시됐습니다. 즉,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시장으로 간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처음엔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초기에 미국 기술을 무단 유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톤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LDWS 프로젝트의 일정이 이미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추가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 UAE, 폴란드, 루마니아와의 방산협력회의에서 레이저 무기 실험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도 전달됐고 워싱턴 내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택하면 우리는 시장과 기술 두 가지를 모두 잃는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이렇게 노골적인 압박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치지는 않을까요? 그건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을 더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를 점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처음으로 기술 사용권과 공동 수출 협의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나 호주는 여전히 미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한국만은 조건부 동맹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경 신호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같은 시기 독자 레이저 무기 체계인 K 라이트 실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성능은 미국 LDWS와 동등하거나 일부 조건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체 불가라는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번 강경 신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첫째, 기술 IP 공동 소유 요구. 둘째, 제3국 수출 가능성 시사. 셋째, 독자 무기 시제품 공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국을 압박했고 워싱턴이 태도를 바꾸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강경 신호를 뒷받침할 외교적 전략입니다. 미국이 불편해하더라도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 어떤 외교 카드와 군사 연계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레이저 방어망 협상에서 기술 카드만 사용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정치 외교 지렛대를 얼마나 정교하게 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기술 협상과 동시에 무역, 에너지, 안보 현안을 엮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다층 압박 전략을 구사했죠.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줄 테니 대가를 달라가 아니라 기술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 안보 전반의 이익을 패키지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레이저 기술 공동개발 조건으로 미국이 철강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고 반도체 보조금 차별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까다로운 이유는 군사 협상이 경제 협상으로 번지면 협상 테이블에 군사 전문가만이 아니라 재무부, 상무부, 심지어 백악관 경제팀까지 얽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이 기술을 빌미로 워싱턴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이미 효과를 보았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상무부가 전격적으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범위 확대를 발표했죠. 공식 이유는 공급망 안정성이었지만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레이저 방어망 협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상과 동시에 다자외교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이저 무기 수출 논의를 병행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술이 다른 동맹국으로 넘어간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이런 식의 다방면 압박이 혹시 역풍을 맞을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 반발해서 군사위성 데이터나 무기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 말이죠. 그 위험을 한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협상과 비공개 보장을 병행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요구하되 물밑에서는 우리가 동맹 구조를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안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죠. 이게 동맹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협상력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미국 내부 정치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하는 드문 사안이죠.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정치 외교 지렛대를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얻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올해 초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레이저 기술 협력 외에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회의에 정식 참여하는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중심이던 구조를 한국이 공동 설계자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협력의 성과가 아니라 동북아 외교 판도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당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경제 패키지 협상에서 일본을 제쳤다는 기사를 냈고,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외교부에 대책을 지시했지만 뾰족한 카드가 없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이렇게 밀착하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방어망 같은 전략 무기는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견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 외교 지렛대는 기술 카드와 결합될 때 파괴력이 배가 됩니다. 미국은 단순히 군사 협상만이 아니라 무역, 투자, 외교 전선 전반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곧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외교의 정치지렛대가 어떻게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특히 일본이 호주의 영국이 왜 불안해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레이저 방어망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자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영국의 반응이 두드러졌죠. 맞아요. 일본은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대우했는데 이번 레이저 방어망 건에서는 한국이 중심에 서버렸거든요. 일본 언론은 한국이 레이저 방위 기술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지만 레이저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실전 경험 모두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레이저 무기를 시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거의 없었죠. 게다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해외 실전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덴만, 걸프만, 심지어 NATO 훈련에서도 레이저 무기 시범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이지만 레이저 무기 관련 기술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호주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더라도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구조에서 호주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올해 5월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도 미국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호주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반응도 묘합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에서 동등 파트너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번 레이저 방어망건에서는 철저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와 상용화 능력에서 한국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유럽 일부 국가와 레이저 무기 공동 개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이 중재하려고 해도 한국은 굳이 영국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신흥 방산 시장이 한국을 직접 초청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호주, 영국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불안감입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기술과 공급망의 중심이 되면 자신들의 발언권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자국이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밑에서 미국에 한국 기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구도는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미국은 한국을 붙잡아둘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지면 미국 프로젝트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호주와 영국에는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다른 동맹국들은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결국 어떻게 태도를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부 양보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움직였습니다. 2025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방산협력회의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조건부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요구해온 기술 공동 소유와 일부 수출 권한을 제한적이지만 인정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달려 있었죠. 미국은 한국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핵심 알고리즘 일부는 여전히 미국이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라도 미국 부품이 10%만 들어가면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 소유를 인정하고 일부 독자 수출도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한 발 물러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LDWS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 지연됐고 그 원인의 절반이 한국 모듈 의존도 때문이었죠. 한국이 협상에서 강하게 나서자 미국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치적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국산 레이저 무기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배치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건 전략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 양보안을 전략적 필요에 따른 조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조항은 미국이 동맹국과 맺은 방산협정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이 일부 기술 제한을 유지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표적 추적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는 여전히 미국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했죠. 이건 한국이 언젠가 독자 버전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그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시스템과 LI진엑스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차세대 표적 추적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년 안에 미국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다음 협상에서는 미국의 승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이번 조건부 양보가 한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반의 성공일까요? 저는 전략적 승리의 첫 단계라고 봅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권한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첫 양보를 받아내는 순간이죠.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건을 넓히면 됩니다. 사실 이런 조건부 양보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일본, 호주, 영국이 한국이 저 조건을 받아냈다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겐 한국 같은 기술력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번 양보는 한국만이 얻어낼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이 국제방산협상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이 틈을 이용해 어떤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미국이 조건부 양보를 한 직후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전략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방어 체계의 공개였습니다. 이름하여 K-라이트 쉴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연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죠. 맞습니다. 이 시제품 공개는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라 미국을 향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은 아직 미국 기술 없이는 독자 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K-라이트 실드는 미국 LDWS보다 가볍고 전력 소모량이 20%나 적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K-라이트 쉴드가 미국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학 센서, 표적 추적 AI, 전력 모듈, 냉각 시스템까지 모두 국내 개발입니다. 심지어 핵심 부품 상당수는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주문만 들어오면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미국의 큰 압박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중동, 동남아,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미국 LDWS의 시장 점유율이 바로 흔들립니다. 사우디, UAE,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국가는 이미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비공식 협상까지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런 행보가 동맹 관계에 지나친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은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매우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식 협력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하되
독자 체계는 국가방위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개발합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이 직접 인정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조건부 양보 당시 미국은 한국의 자체 개발을 막지 않겠다고 했죠. 사실 저는 이번 K-라이트 쉴드 공개가 기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파급력도 크다고 봅니다. 다른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처럼 우리도 독자 노선을 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자 기술력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약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도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중동, 유럽, 동남아의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즉, 미국이 불편해해도 우리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독자 개발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군 실무진은 K-라이트 쉴드의 효율성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미국 LDWS는 1회 발사 비용이 약 $250인데 K-라이트 쉴드는 $180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장기 운용 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 두 번째 전략 카드는 기술 독립 선언이자 시장 경쟁 개시입니다. 한국이 원하면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죠. 미국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한국이 이 독자 체계를 이용해 새로운 군사 경제판을 어떻게 짜는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할 신규 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도 재편이죠. K-라이트 쉴드가 공개된 이후 한국은 단순히 무기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무역판을 짜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바로 다음 주에 전략 무기 수출 로드맵 2035를 발표했죠. 이 로드맵에는 레이저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 경제 연계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동과 유럽을 축으로 한 방산 수출 네트워크 확대. 둘째, 아세안 국가와의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체계 구축. 셋째, 레이저 기술을 민간 산업에 응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 창출.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수출하는 구조죠. 특히 중동 시장 공략이 눈에 띕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 K-라이트 쉴드 실험 영상을 본 뒤 구체적인 구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한국이 미국과의 독점 계약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공동 생산 공장을 리야드에 세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 동맹의 시작입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는 무기 구매와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패키지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은 방산 수출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유럽 쪽도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가 한국산 무기에 적극적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이저 무기까지 포함하면 그들은 사실상 방위 산업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이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동맹국들이 강해지는 건 좋지만 그들이 미국보다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건 경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되 제3국과의 독자 계약도 추진해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 이런 확장 전략이 혹시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방산 수출은 정치 외교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 위험은 맞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걸 줄이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자 공급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공급하는 부품 일부는 체코에서, 체코 부품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려도 전체 계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민간 응용 분야입니다.
레이저 기술은 통신, 의료, 반도체 제조, 우주 탐사 등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시장을 개척하려 합니다. 특히 위성 레이저 통신은 미국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시범 위성을 발사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 수출이 아니라 기술 패권 수출입니다. 만약 한국이 군사 민간 레이저 기술을 동시에 장악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기술 격차가 크고 일본은 정치적 제약이 심하니 당분간 따라오기도 힘들죠. 결국 새로운 군사, 무역 판짜기의 본질은 다극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유럽이 중동, 아세안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면 그 어느 한 국가도 한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결론지어졌고 한국이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비공개 세션은 사실상 최종 결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양국 국방 외교의 산업장관들이 모두 배석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레이저 방어망 협력 조건의 최종 확정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전례 없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마지막까지 기술 이전 범위를 줄이려 했고 한국 측은 공동개발의 의미는 동등한 권한에 있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 발언에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한국은 설계자이자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 발언이 회의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 얼굴이 굳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거래식 화법으로 응수했죠. 좋아. 하지만 미국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전략적 적국에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합법적 거래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에 미국 대표단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흥미로운 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데이터 접근권을 별도의 의제로 올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들 권리뿐 아니라 미국이 운용하는 글로벌 위성 레이더 네트워크의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 요구가 가능했던 건 한국이 이미 자체 정찰위성과 해양 감시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거부하면 한국은 자체 네트워크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결국 14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첫째, 레이저 방어망 핵심 기술의 공동 소유. 둘째, 한국의 독자 수출권 일부 보장. 셋째, 미국 위성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 실시간 접근권 허용. 넷째, 한국이 개발한 부품과 모듈을 미군도 상시 구매 가능. 이건 사실상 한국의 완승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기술을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사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동맹국과의 무기 개발에서 실질적 동등 파트너 관계를 문서로 명문화한 첫 사례거든요. 미국 언론조차 이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기술 협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 정도 조건을 이끌어낸 것은 동북아 외교사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협상력은 이제 일본을 압도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합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과 군사력 강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합의 직후 방산이에너지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 합의는 미국 외의 나라들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은 당신들과도 동등한 조건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즉,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 설계자이자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 잡은 겁니다. 결국 서울의 승리는 숫자보다도 위상에서 더 빛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전략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나라, 그리고 기술의 외교의 산업을 하나로 엮어 세계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승리는 다음 단계, 즉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상 재편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 합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재정립했는지 살펴보죠. 워싱턴에서의 최종 협상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첨단 기술의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방어망의 공동 설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들의 태도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NATO 무기 체계에 한국 기술을 채택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협상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까지 한국산 레이저 모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NATO의 방위산업 표준화 회의에서 과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표준안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아에서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밀착을 강조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본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과 공동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중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자국산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지만 성능 면에서 한국이 미국 합작형 LDWS나 한국 독자형 K-라이트 쉴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방위 기술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하다고 인정할 정도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기술 외교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이후 불과 2달 만에 중동 순방에 나서 사우디, UAE, 카타르와 방위 에너지 인프라 3중 패키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레이저 방어망 판매와 함께 원전 건설, 스마트시티 구축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무기 기술을 외교의 경제 협상에 결합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만이 이런 방식의 패키지 외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UN 무기 규제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선진 5개국이 주도하던 규제 틀이었지만 이번에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회의에서 한국이 레이저 무기 규제와 관련한 기술 검증 메커니즘을 제안했고 다수 회원국이 지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국제 규칙을 설계하는 나라로 격상됐다는 뜻입니다. 기술력과 외교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여기에 민간 분야 확장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군사 외에도 위성통신, 의료기기, 반도체 가공에 응용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품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대기업들이 한국과 합작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과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따라가는 나라에서 룰을 만드는 나라로 변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위상 변화가 아니라 향후 10에서 20년간 한국 외교의 안보의 경제 전략의 기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다음 단계, 즉 한국이 전략적 교훈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되겠네요. 이번 한미 레이저 방어망 협상과 그 이후의 과정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전략 교리에 기록될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외교, 경제, 군사 4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여 세계 최강국 미국과 대등한 협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보여준 건 힘은 단순히 무기의 개수가 아니라 기술과 위치, 그리고 이를 결합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동맹 속 독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미국이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사일 지침, 전투기 도입 조건, 무기 수출 제한.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규칙을 일부 바꾸고 심지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 좋은 성과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교훈을 제도와 정책에 녹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 무기 협상 매뉴얼을 만들어 후속 정부들이 동일한 원칙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해야죠. 저는 또 하나, 방산과 외교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무기 협상은 무역, 에너지, 심지어 문화 교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패키지로 접근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일본, 호주, 영국은 여전히 미국이 정한 틀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그 틀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창조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것도 이번 성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변화는 부담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기술 협력국이 되면 중국의 전략 계산은 복잡해집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는 균형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체스에서 더블 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두 방향에서 압박을 주면 상대는 방어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도 큽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직후 한 말이 기억납니다. 동맹은 서로의 힘을 존중할 때 가장 강하다. 우리는 존중받을 만큼 강하다. 이 말이 단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전략 선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전화는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힘을 쓰고 어떻게 세계와 거래하는지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이 사건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출발점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한국은 동맹 속에서 종속이 아니라 독립을, 추종이 아니라 설계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바꿨다고요.